명당을 놓친 원님. 옛날에 어느 고을에 한 원님이 있었습니다. 원님은 5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의 묘를 이장할 만한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주변의 이름난 풍수쟁이들에게 좋은 명당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인심도 좋은 사람이어서 시주를 받으러 오는 스님들에게 시주를 넉넉히 하곤 하였습니다. 늘 시주하러 온 스님들의 보따리를 가득 채워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공덕을 쌓아서인지 하루는 웬 늙은 승려가 찾아와서는 말했습니다. 원님께서 부친의 묘를 이장할 명당을 찾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원님께서 지금부터 딱 1년간만 정성스럽게 시주를 잘 해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명당 자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좋은 명당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더욱 시주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갔습니다. 이제 하루 이틀 뒤면 1년을 다 채우는 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님은 과연 어떤 고승이 나타나서 나에게 명당 자리를 잡아줄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딱 만 1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날 갑자기 관청에 웬 나이 지긋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스님은 원님을 찾아와서는 말했습니다. 제가 괜찮은 묘자리를 하나 보아두었습니다. 그 자리를 원님께 드리고 싶은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오, 정말입니까? 어서 가보시지요. 그렇게 원님은 노승을 따라 그 명당이란 자리에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 아무리 봐도 명당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온갖 쓰레기 더미가 가득하고 해충들과 해로운 풀들이 가득한 흉흉한 곳이었습니다. 이 원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노승의 거듭되는 권유에 마지못해 그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묘를 그곳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드디어 이장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 원님의 일가 친척들과 이장을 돕기 위해 인부들이 이장 장소에 모였습니다. 아니, 이봐 조카님, 이게 말이 되는가? 이곳에 우리 형님을 이장하겠다고? 자네, 정신이 어떻게 된 건가? 이건 아니지. 자네 미쳤는가? 이런 흉흉한 곳에다가 무슨 이장을 한다고 그러나? 모여든 친척들은 새로 이장할 장소를 보고는 모두들 이런 곳에 아버지를 모시면 안 된다며 한마디씩 하고 나섰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그곳은 딱 봐도 명당이 아니고 흉한 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경하러 온 마을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원님은 뭐가 부족해서 저런 곳에 아버지 묘자리를 쓴디야? 뭔 이유가 있겠지. 하지만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구먼. 여기저기서 반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원님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내가 큰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지. 그래도 이곳이 명당이라는데. 아니야. 누가 봐도 이곳은 명당이 아니야. 원님은 그렇게 갈팡질팡하다가 결심이 섰는지 근처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노승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대사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주위에 반대도 많고 사람들도 안 좋게 말하니 아무래도 제가 너무 꺼림칙합니다. 차라리 나중에 조금 더 좋은 명당을 찾아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노승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원님, 제 말을 믿으십시오. 제가 어째서 공덕 높으신 원님에게 나쁜 묘자리를 드리겠습니까? 저도 다 모든 것을 따지고 생각하여 최고의 명당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가십시오. 그러나 워낙에 주변의 눈치가 보였던 원님은 결국 노승의 권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노승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자기보다 한참은 어린 이 원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어대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이고, 원님, 이러다 정말 후회하십니다. 이곳은 정말로 천하명당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주변 사람들은 그 스님을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저 스님이야? 스님이 이런 곳을 추천해줬다고? 저 망할 스님이 우리 가문을 욕보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어디 절에서 온 중놈이냐? 그러자 이 원님은 더 이상 노승의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는 관을 다시 옮기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노승이 갑자기 자리에서 가부좌를 틀더니 목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관을 이장하려고 예정되어 있던 그 자리에서 환한 빛이 나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런 송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 앞발을 들어 올려 일어섰다가 잠시 후 도로 주저앉더니 이내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서 다들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노승은 사람들과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스님이라 하니 내 법명을 말씀드리겠소. 나는 이 나라 제일의 풍수 스님인 일지선이라 하오. 뭐라고? 그 일지선 스님 말이오?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일지선 스님을 만나다니. 일지선 스님은 풍수지리로는 그 당시 당대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일지선 스님이 말한 곳이라면 이곳이 천하명당이 맞는 것이로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자 일지선 스님은 그저 허허 웃으며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말을 결국 듣지 않아서 수천 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하는
천하의 명당을 놓치게 되었소. 내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았으니 이것 또한 당신의 복인 것이겠지요. 이제 방금 저 땅의 기운이 달아나 버렸으니 더 이상은 묘를 이장하여도 소용이 없을 것이오. 일지선 스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호련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내 복을 스스로 버렸구나. 버렸어. 그렇게 원님은 재물과 운세가 왕성하다 일컬어지는 소형국의 명당을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당을 놓친 원님은 그 뒤로 관직에서의 운도 따라주지 못하여 승진길도 막히고 얼마 후에는 결국 관직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재물운도 기울게 되니 결국 초라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돈의 유래. 옛날 어느 마을에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사는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이 두 집안은 서로의 딸과 아들을 혼인시켜 사돈을 맺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한 동네에서 혼인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데 묘하게도 이 두 집은 달랐습니다. 앞집의 딸과 뒷집의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양가 부모가 친하여 늘 이렇게 말하곤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우리 이 아이들을 짝지어 주도록 합시다. 그렇게 아들과 딸도 서로 친하게 지내며 사이가 좋았습니다. 이미 혼인을 하기 전부터 서로 왕래하며 모내기며 반매기며 조금이라도 일손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주었습니다. 집안의 경조사에도 함께 참여해 주었습니다. 사실상 한 가족이나 다름없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두 집안을 무척 부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차츰 그 두 집안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공연히 시비를 걸기도 했습니다. 화무시비롱이라고 들어보셨소? 저거 얼마나 갈까 모르겠네. 피가 섞인 가족들끼리도 서로 틀어지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사이가 얼마나 가겠어? 아이고, 무슨 요란을 저리 떨어댄단 말이야. 뭐 누구는 혼인 안 한다나? 주변에서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시기하여도 두 집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장성하게 되자 서둘러 혼인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인한 새신랑 새색시는 시부모의 문안을 드리고 어차피 옆집이 또 친정집이니 친정 부모님에게도 문안을 함께 올리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집안의 사이도 우애도 혼인과 함께 한층 더 돈독해졌습니다. 두 집안의 친밀함이 더 좋아지니 한 집에서 닭이라도 한 마리 잡으면 담장 너머로 외쳤습니다. 사돈, 우리가 닭을 잡았으니 와서 같이 드시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든 좋은 것이 있건 맛있는 것이 있건 어떤 것들이 생기면 서로 나누고 도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점차 시기심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쟤들끼리만 친하게 지내니까 참으로 꼴보기 싫지 않은가? 그러게 말이야. 마을에 다른 이웃들은 이웃도 아니고 그저 지들끼리만 잘 지내는 거 참으로 꼴보기 싫은 일이지.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자꾸만 시기를 해대니 이 두 집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소.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잘 지내는 것을 보고 자꾸만 시기를 해대니 우리가 서로 친밀하게 지내되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소. 그러게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두 집안의 어른들이 모여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는데 이때 며느리가 한 가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버님, 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양쪽 집 마당에 큼지막한 말뚝을 하나씩 박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망치로 그 말뚝 머리를 쳐서 서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번 탕 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라는 뜻이고 두 번 탕탕 치면 놀러 가겠다는 것처럼요. 또 세 번 탕탕탕 치면 급한 일이 생겼다는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오,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이야, 역시 우리 며느리 최고다. 와, 우리 딸 똑똑하구나. 그렇게 며느리의 지혜로운 생각대로 두 집은 말뚝을 나무망치로 쳐서 신호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신랑 집에서 텅 하고 치면 신부 집에서도 알았다고 탕탕 쳐서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니 마을 사람들도 두 집안이 뭘 하고 사는지 점차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집안은 다시 걱정 없이 오래도록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가에서 말뚝을 쳐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하여 말뚝 사자와 두드릴 돈자를 써서 사돈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삿갓과 위패. 옛날에 방랑 시인으로 유명한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김삿갓으로 불리었지만 사실 그의 이름은 김병현입니다. 원래는 양반 가문의 출신이었으나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을 때 그의 조부가 그 반란군에 항복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반란이 진압되면서 집안이 크게 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현은 과거에 합격을 하였으나 벼슬에 오를 수 없는 처지였기에 크게 상심하고는 보따리 하나 둘러매고 그저 이곳저곳 전국 팔도를 유랑하며 시나 짓고 다니는 김삿갓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글재주와 재치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곳저곳을 다니며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일화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김삿갓이 어느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제사 지내는 일을 가지고 두 사람이 언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제사 때 제사상 앞에 세워두는 지방, 그러니까 위패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깊은 산골 마을 같은 데를 가면 그 마을에서 한문을 제대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서들을 쓰거나 읽는 일은 매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겨우 한글로 이름이나 쓸 정도였고, 그나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그 배우기 쉽다는 한글조차도 익히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까막눈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 한문을 아는 집에서는 제사를 모실 때 위패에 한자로 번듯이 글자를 적어두었는데, 겨우 한글이나 몇 글자 아는 집에서는 이 한문으로 된 제대로 된 위패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때마다 누구를 위하는 제사인지에 따라 그저 한글로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아버지 하고 한글로 쓰고 제사를 지낸 지가 오래였습니다. 물론 한문을 잘하는 사람에게 가서 부탁하고 써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제사가 많은 집인 경우에는 제사 때마다 번번이 가서 써달라고 부탁을 하기가 여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한글로 써놓고 제사를 지내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글 위패로 제사를 모시는 집에서 어느 해 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지내는 제주가 잠시 소변을 보러 밖으로 나왔다가 보니 바깥에 한문을 잘한다는 동네 사람이 그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주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오늘이 내 부친의 기일인데 들어와서 제사 음식이나 좀 드시고 가시오. 마침 배가 출출했던 이 한문을 잘하는 사람은 잘 되었다 하며 제사를 지내는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보니 온갖 음식들이 제사상에 놓여 있었고, 제사상 위에 위패를 보니 웬 한글로 돌아가신 아버님 하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혀를 끌끌 차며 생각했습니다. 아니, 원 세상에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면서 위패를 저 따위로 쓰는 것이 말이나 되나? 한문을 모른다면 한글로라도 형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글자는 맞게 써야 할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의 생각에 한글로 써진 지방은 정말이지 생각도 할 수 없는 조상에 대한 결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주에게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세상에 이런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격식과 예를 갖추고 하여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건 아닌 것 같소. 그러자 제주는 영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니, 자기가 학문을 했으면 한 것이고 한문을 알면 아는 것이지, 그런다고 남의 제사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은 도를 넘어서는 참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제주가 말했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은 감사한데 우리 아버지도 한문을 잘 모르시고 이렇게 한글로 적어야 알아보실 것이 아닙니까? 제 제사니까 제가 편리한 대로 할 것이니 너무 걱정 마시오. 제주가 이리 말하자 한문 잘하는 사람은 또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아, 이보시오. 제사라는 것이 다 법도가 정해진 것이오.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할 것이면 제사를 왜 지낸단 말입니까? 내 말 깊이 잘 새겨 들으시오. 그러자 이렇게 두 사람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자기 주장만을 해댔고 끝까지 물러서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리 되니 유교의 예도에
아주 조예가 깊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상황을 말하고 누가 옳은지 판가름 내도록 하자 약조를 하였습니다. 그런 약속을 한 지 수일이 지난 뒤에 김삿갓이 그 마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김삿갓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많은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김삿갓이 보통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분명 학식이 깊은 유학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그 소문이 나자 지난번 제사로 언쟁을 벌인 사람들이 조용히 김삿갓을 불러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김삿갓에게 차례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세히 하니 김삿갓은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 한문으로 위패를 써야 한다는 분의 의견도 충분히 맞고 한글로 위패를 써도 된다는 분의 의견도 충분히 맞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일도 꼭 그렇게 딱 잘라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모든 것의 최종 결정은 그 일에 처한 사람이 올바른 주관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의 주장은 모두 맞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그 두 사람은 옳았구나 하고는 수긍을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튤립의 전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아름다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귀엽게만 자란 소녀였으므로 세상의 무서움이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녀에게 3명의 젊은이가 청혼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이 나라의 왕자였고 두 번째 사람은 용감한 기사, 세 번째 사람은 돈 많은 상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소녀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왕자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나의 왕관을 그대의 머리에 얹어드리겠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나와 결혼해 준다면 나는 대대로 내려오는 좋은 검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돈 많은 부자 아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내 금고 속에 가득 들어있는 황금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들은 모두 너무나 좋으신 분들이군요. 제가 이 중에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나머지 두 분이 큰 상처를 받으실 텐데 어쩜 좋아요. 그렇게 소녀는 셋 중 그 누구도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 젊은이는 서로가 이 아름다운 소녀와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일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소녀는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할 처지였지만 끝끝내 상처 입을 두 사람을 걱정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세 젊은이는 기다림에 지쳐 화가 나서 이 소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기가 막혔던 소녀는 그대로 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 젊은이는 뒤늦게 소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 그녀의 죽음을 위로해주는 뜻에서 정성껏 묻어주고 슬퍼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꽃의 여신 플로라는 소녀의 넋을 언제나 생명 있는 튤립으로 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피어난 튤립의 꽃송이는 왕관을, 잎사귀는 검을, 뿌리는 황금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튤립의 꽃말을 밀회라고 부릅니다. 세 젊은이와 소녀가 은밀히 만났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 튤립은 원래 튀르키예가 원산지인데 튀르키예에서는 예술작품의 모티브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훗날 네덜란드에 이 튤립이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직 튤립이 네덜란드에 토착화되기 이전이라서 공급은 많지 않았고 수요가 엄청났으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그렇게 튤립이 억소리 날 정도로 비싸던 때에 튤립들을 양파로 착각하고 요리해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멀리서 항해를 나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튤립의 비싼 가격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평생을 노예로 살아도 못 갚을 만큼 값비싼 튤립들을 요리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 이 재판부에서 튤립은 튤립일 뿐이다 라고 판결을 하는 바람에 양파값 정도만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이후에 사람들 사이에는 정말로 튤립은 그냥 튤립일 뿐이다 하는 인식이 확산되어 튤립 값이 다시 폭락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튤립의 높은 가격 상승에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튤립을 기르고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튤립 사업을 시작하면서 갑작스러운 공황이 발생하여 튤립 가격이 폭락한 것이라 합니다. 지금은 튤립이 세계 꽃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꽃이 되었습니다. 생산도 많이 되고 가격도 싼 데다가 기르기도 아주 쉬워서 꽃을 잘 키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추천되는 꽃입니다. 그런데 기르기는 쉽지만 꽃을 피우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튤립은 지금도 네덜란드와 튀르키예의 국화로 사랑받고 있으며 그 아름다운 꽃송이마다 소녀의 착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박장사의 의로운 힘. 옛날 어느 마을에 박생원이란 사람이 한 부잣집에 처가살이를 오게 되었습니다. 박생원은 이 처갓집 식구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였고 예의범절도 잘 갖추었기에 집안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박생원은 처가살이 몇 년 만에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힘이 장사인 아버지를 닮았는지 어려서부터 힘이 아주 좋고 튼튼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아비보다도 더 힘이 좋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니 주변에서는 장차 훌륭한 장사가 나왔다며 모두들 기대하였습니다. 그 아들이 5살이 되었을 때 이미 멍석 한 잎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휴, 저 아이는 어찌 저리 힘이 세단 말인가? 장사요, 장사. 동네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이 아이는 곧 10살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집안 사람들이 집에 있는 소나무 다발을 높이 쌓아 올리는데 어른들이라도 무거워서 간신히 어깨 위에 떠매고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서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본 박생원의 10살 박이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네들, 뭐하러 그렇게 고생하고 계세요? 그러더니 소나무 다발을 두 손으로 잡고는 가볍게 훌훌 던져 올려 순식간에 나무 더미를 쌓아 놓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찌 어른들도 힘들게 간신히 메고 가는 것을 저리 휙휙 던질 수 있단 말인가?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박생원의 아들의 힘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렇게 박생원의 아들은 이때부터 마을에서 장사라는 별명을 얻어 박장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박장사가 15살이 되니 이제는 제법 어엿한 사내로 성장하였는데 워낙 힘이 좋고 기술도 좋으니 그 마을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마을에 유명한 씨름판이란 씨름판은 휩쓸고 다니며 상으로 주는 송아지들을 독차지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니 또래뿐 아니라 그보다 67살 많은 장정들도 이 박장사가 지나간다 하면 감히 접근하기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마을에 사는 정부자라는 사람이 이 박장사가 힘이 원체 강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니 한번 시험해 보러 갔습니다. 박장사가 소에게 여물을 먹이고 있는데 정부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유명한 젊은 장사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못 봤소? 그러자 박장사는 귀찮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요. 아까 보니까 어디 장애라도 나가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 정부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에헤이, 모처럼 좋은 구경거리를 한번 보나 했더니 이거 기회가 안 되는구만. 그런데 그 순간 덩치가 사람 2배쯤은 돼 보이는 소 한 마리가 갑자기 공중에 떠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이 정부자가 잠시 중얼거리며 다른 곳을 보는 순간에 박장사가 소의 콧뚜레에 끈을 단단히 묶고 그 끈을 천천히 휙휙 하고 돌리니 소가 빙빙 주변을 끌려 달리다가 박장사가 이랴 하고 힘을 한번 주니 소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서 그대로 빙빙 도는 것이었습니다. 박장사는 그렇게 소를 공중에서 계속 돌리다가 소가 고통스러워하는 울음을 내지르자 그제서야 내려놓았습니다. 정부자는 직감적으로 박장사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하하, 이거 여기 바로 그 장사가 계셨구만. 이렇게 엄청난 힘을 보여주시다니 참으로 좋은 구경했습니다. 덕분에 즐거웠소. 그리고 이것은 구경값이오. 또한 그 힘이 참으로 대단하여 아무데나 쓰면 화가 될 것이니 꼭 필요한 데만 쓰시는 게 좋겠소. 정부자가 그렇게 돈을 30냥이나 박장사에게 주고 박장사를 위하는 말을 한마디 해주고는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장사는 정부자의 말에 느끼는 바가 있어 온 동네에 감히 따를 자가 없을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힘을 허투루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옳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있을 때에만 그 힘을 발휘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박장사는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박장사도 가족을 꾸려서 먹고 살 걱정을 할 팔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조부자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어찌나 땅이 많은지 동네 사람들이 길을 다닐 때 이 조부자의 땅을 밟지 않으면 길을 다닐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 땅을 가지고 수많은 소작인들을 부리며 사는 이 조부자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을 함부로 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소작권이란 것이 사람의 생존과 관련된 큰 권한이었고 그것을 이 조부자가 몽땅 소나기에 쥐고 있는 판국이라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작인들은 소작인들대로 횡포를 당했고 그나마 자기 땅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아주 큰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농사를 지으려면 논에 물을 대야 하는데 이 조부자의 논이 마을 안목의 좋은 곳을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논은 그 너머에 있어서 모내기철만 되면 조부자의 논에 물이 다 차고 나서야 다른 사람들의 논으로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조부자의 논에 물을 대는데 보름이 걸리면 보름을, 20날이 걸리면 20날을 기다렸다가 사람들은 그제서야 논에 물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가장 마을의 끝자락 땅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물이 없어 논이 타들어갈 지경이길래 이 조부자의 허락도 없이 그 조부자의 논의 물꼬를 살짝 터서는 자기 논으로 물을 흘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부자가 알고는 길길이 날뛰며 저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소동을 벌였고 아랫논의 주인은 100번 사죄하고 변상까지 하며 빌고 또 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들을 본 마을의 박장사는 화가 나서 조부자에게 달려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조영감님. 영감님께서 아무리 재산이 많고 이 고을에서 영감님 땅을 안 빌려먹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사람으로서 먹고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제발 사람들이 없이 산다고 없인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보아하니 이제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좀 베풀고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박장사는 최대한 화를 가라앉히고 나름 예의를 차린답시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조부자가 펄쩍 뛰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놈 봐라. 이거 감히 네가 누구 앞이라고 나에게 그런 막말을 짓거리느냐? 이 주변에 내 덕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그러느냐? 뭐, 베풀어? 여기서 뭘 더 베풀라는 것이냐? 이미 차고 넘치게 베풀고 있지 않느냐? 이 어린 놈이 버릇없기는. 그 말을 들은 박장사는 꼬장꼬장한 이 조부자와는 아무리 입으로 입씨름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조부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근처 논의 수렁창에다 조부자를 엎어놓고는 두 손을 등 뒤로 모은 다음 옆에 있는 호미를 주워들더니 나무자루를 빼고 그 호미의 쇠 부분을 엿가락처럼 늘려 그 쇠로 조부자의 손목을 수갑처럼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한참 동안 그 자세로 논에 박혀 있던 조부자는 이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나 살려줘, 살려줘. 조부자는 끙끙대며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박장사가 그제서야 조부자의 옆으로 다가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조영감님, 제가 못할 짓을 하여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어서 그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뭔데? 말해. 내가 다 약조할게. 아이고, 나 죽어. 이제 영감님도 곧 저 세상에 가실 분인데 불쌍하고 가난하게 사는 우리 동네 사람들을 위해 인정을 좀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박장사가 약조하기를 요구하니 조부자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르면서도 일단 당장 고통을 면하기 위해 약조를 하였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너무 매정하게 대했지.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내가 동네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 것이네. 정말이야. 사실이야. 진짜야. 그러자 이 박장사는 얼른 노인의 손을 묶어놓았던 쇠붙이를 떼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로 번쩍 안아들고 가서는 깨끗이 씻겨주며 거듭 사과를 하였습니다. 아유, 조영감님, 참으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약조는 약조입니다. 꼭 지키셔야 합니다. 아, 알았다고. 알았어. 조부자는 끈질기게 다시 한번 약조를 강조하는 박장사에게 소리를 지르듯 대답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조부자는 박장사를 붙잡아서 혼쭐을 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머슴들에게 그리하라고 말하여도 감히 천하장사 박장사에게 함부로 덤벼볼 머슴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아. 내 쌀, 내 돈 받아먹으면서 그것도 못한다는 것이냐? 혼자 가라는 것도 아니고 14명이 다 같이 몰려가서 잡아오면 될 것이 아니야. 아, 어르신, 아무리 어르신 말씀이어도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그 박장사 놈과 옆집에 살며 함께 놀았는데 10명이 아니고 100명이 가도 그놈은 감당 못합니다요. 머슴들은 조부자가 큰 돈이나 땅을 준다고 하여도 한사코 손을 내저으며 나서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머슴들은 조부자에게 슬쩍 조심하라고 권유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유, 어르신, 그 박장사를 어찌할 것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도리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녀석이 요 근래 그 도깨비 같은 힘을 안 썼기 망정이지 화나서 그 힘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어휴, 상상만 해도. 머슴들이 하나같이 조심하라고 말하니 조부자도 짐짓 겁이 났습니다. 혹시나 또 자신을 찾아서 해코지라도 할까 두려웠습니다. 아휴, 이런. 아니, 수년간 힘쓴다는 소문 없이 잠잠하던 놈이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조부자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었습니다. 박장사의 힘은 자신의 돈으로도 어찌 해볼 수 없을 만큼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나서지 못한 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준 박장사의 담력과 용기에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오랜만에 마음속으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부자 또한 약조를 지키지 않으면 박장사가 와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약조한 대로 조금씩은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못되게 굴던 사람이 갑자기 잘해주면 괜히 더 좋아 보인다고 마을 사람들은 갑자기 잘해주는 조부자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조부자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부자는 조부자대로 또한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일이었고 진심 어린 고마움이란 것을 처음 받아보는지라 느끼는 바가 컸습니다. 오호, 이게 돈을 모으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요긴하게 쓰는 재미도 있는 것이로구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푸는 데에 재미가 든 조부자는 그 뒤로는 하루가 다르게 마음 씀씀이가 따뜻해져 갔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베품이 늘고 마음이 따뜻해져 가는 조부자를 평소와는 다르게 친근하게 대하며 좋아라 해주었고 조부자도 예전에 인상 찌푸린 얼굴이 아니라 늘 맑고 웃음 띤 얼굴로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부자는 꽁꽁 아껴두고 쓰지도 않던 재산들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 박장사도 그렇게 변한 조부자를 목마 태워 다니며 친근하게 잘 모셨고 그리 되니 온 마을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여름의 홍시. 옛날 어느 마을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께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네 어르신들께도 언제나 공손하게 대하는 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드시고 싶다 하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구해다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들아, 오늘은 생선이 먹고 싶구나. 네, 어머니. 제가 곧 강에 가서 고기를 잡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백숙 한 그릇이 먹고 싶은데. 네, 어머니. 제가 새벽같이 나무를 해다 팔아서 닭을 사오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드렸으니 어머니는 늘 흐뭇해하셨고 아들 또한 그런 어머니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한여름이 되었는데 그해 여름은 어찌나 무더운지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누워 더위를 식히고 계셨고 아들은 곁에서 쉬지 않고 부채질을 해드렸습니다. 아이고 아들아, 네 땀 좀 봐라. 그만 쉬어라. 괜찮습니다, 어머니. 오히려 땀이 나니 덜 덥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랑살랑 부채바람을 맞던 어머니가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잠이 든 어머니께서 갑자기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달디 달아. 아유, 저것 봐라.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입맛을 다시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귀를 기울이는데 어머니가 또 잠꼬대를 하셨습니다. 이 더위에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는데 저 달콤한 홍시 하나만 먹으면 홍시 하나만. 어머니께서 홍시를 드시고 싶으신가 보구나. 아들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한여름에 어디서 홍시를 구한단 말입니까? 그래, 이렇게 앉아서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어디든 찾아가 보자. 그렇게 아들은 이튿날부터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찾아간 집마다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한여름에 홍시라니? 그런 게 어딨어? 가을에나 오시게. 지금은 어림도 없네. 그렇게 며칠을 돌아다녔지만 허탕만 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더 멀리 가보자. 아들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먼 마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홍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더 헤매다 지친 아들이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하지만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눈물을 훔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반드시 찾는다. 그렇게 다시 발걸음을 옮기던 아들은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야 했는데 이미 늦은 시각이라 집집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아들의 눈에 환하게 불이 켜진 집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대문 앞에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계십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게 해주십시오. 잠시 후 주인이 나왔습니다. 주인은 아들을 위아래로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고맙게도 주인은 정갈한 저녁상까지 차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은 시각에 불을 켜두시고 무얼 하고 계셨습니까? 오늘이 돌아가신 어머니 제삿날이라오. 이제 막 제사를 마치고 정리하는 중이었소. 그러셨군요. 그런데 당신은 무슨 일로 이 밤에 외딴 마을을 헤매고 계시오? 아들은 자초지종을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효자 아들이 한여름에 홍시를 구하려 먼 길을 헤매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니, 세상에. 당신 같은 효자가 또 어디 있겠소? 효자는 하늘이 돕는다더니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오늘 제사상에 홍시 5개를 올렸소. 광에 잘 보관해뒀던 것인데 지금 부엌에 그대로 있소. 그걸 가져가시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두 손을 모아 절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소. 그저 어머니께 잘 해드리시오.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 당신처럼 잘 해드렸으면. 생전에는 드시고 싶은 것 한번 제대로 못 해드리고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렇게 제사상이나 뻔들어지게 차리니 이게 다 무슨 소용인지. 아들은 주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들은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귀한 홍시를 어머니께 정성스럽게 올렸습니다. 아이고, 이 한여름에 홍시라니. 아들아, 이런 귀한 걸 어디서 구해온 게냐? 어머니는 허겁지겁 홍시 하나를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이고, 달다 달아. 이렇게 맛난 것을 먹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더 오래 사셔야죠. 그래야지. 내년에도 후년에도 이 맛난 홍시를 또 먹어야지. 어머니는 홍시를 드시고 기운이 나셨는지 덩실덩실 춤까지 추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은 속으로 홍시를 나누어 준 주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그 후로도 효자 아들은 어머니께 정성을 다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선행이 어느 날 뜻밖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우연히 도와준 생명이 다시 나타나 은혜를 갚고 정성 어린 마음 하나가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오는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도 이런 보은의 법칙은 변하지 않지요. 누군가에게 베푼 따뜻함은 사라지는 듯 보여도 어느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다시 우리를 살피고 힘들 때 등을 떠밀어주고 때로는 길을 잃지 않게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은 빨리 흘러가고 정성과 은혜 같은 말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이 쌓여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건 여전합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친절 하나가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옛 이야기에서는 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는 잊지 말고 받은 마음은 따뜻하게 돌려줘라.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